네, 안녕하세요. 농업지식 채널 짓다. 오늘은 전문가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농담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문 교수님 나오셔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말씀 많이 해주셔서 여러분들께서도 좋아하시고 댓글로 궁금한 거, 그다음에 본인의 경험들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약속드린 것처럼 이제 K푸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뭐 어떤 과제가 있는지 등등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문정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남자 선생님도 옆에 나와 계시고. 네.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을 쭉 하셔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까탈스러운이 아니고 세련된 소비가 네. 중요하다 이런 말씀 맞습니다. 결론으로 해주셨는데 이 전 세계 소비자들을 이제 좀 세련되게 만들면서 이제 우리 K푸드, 농산물 등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대한민국의 음식들이 해외로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좀 당혹스럽다 싶을 네. 때들이 있어요.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길거리 토스트와 소주를 함께하는 영국인들 이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당혹스러울 때가 있고 거의 20년 전에 누군가 비빔밥을 제가 한번 외국 손님한테 드렸더니 맛있게 드시는데 드시는 거를 저희처럼 비벼 드시지가 않고 하나씩 위에 거를 다 드시고 마지막에 밥을 네. 고추장에 그냥 살짝 비벼가지고 드시는 걸 보고 되게 놀란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 이 한국의 맛 세계로 정말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나가고 있나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먹는 방식이 정말 세계로 나가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죠. 예, 그렇죠. 이제 처음이고 저는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문화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현상. 문화 현상으로 보고 있고 한식이 더 우월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네.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해외로 나가면서 저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저 연예인은 이 먹는 게 무엇일까? 예. 음. 에서 저는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 문화의 힘으로써 이제 같이 예, 같이 맞아요. 따라가고 예. 있다. 또 실제 이제 뭐 농식품부라거나 아니면은 문광부 쪽에서 K푸드의 세계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런 것에 대한 뭐 위원회라거나 이런 걸 열면은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아직은 K푸드라고 하는 것이 K푸드 그 하나만의 힘으로는 세계화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언제나 문화 콘텐츠와 함께 움직였을 때 아직 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사실 우리가 맨날 먹는 거를 K푸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약간 좀 어색하기도 네. 합니다만 K푸드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섞어 본다. 네. 여러 가지 뭐 파인애플 피자부터 시작해서 뭐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부대찌개 이런 네. 것들도 있습니다만 근데 K푸드라고 하는 게요. 네. 제가 지금 굳이 한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K푸드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네. K푸드가 일종의 매직 워드 같은 거거든요. 음. 왜냐하면 한식이라고 하면 한식이란 무엇인가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치킨이다, 치킨. 부대찌개다. 네. 이게 한식이냐? 한식 세계화냐? 골치 아프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K푸드라고 하는 순간 오. 지금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오. 이 논란 자체가 일단 없어지게 됩니다. 예속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고. 네, 벗어나서 시작할 수 있죠. 저는 굉장히 놀라운 개념인데 우리 지금까지 정부에서 많이 하는 건 한식 세계화였잖아요. 네. 근데 한식 세계화라는 게 괜히 의미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확 들어버리네요.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의미 없다기보다는 그것의 코어에 이제 한식이 들어가 있겠죠. 코어에는 그러니까 사실 편견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떡이나 떡볶이 이런 거 저희들은 세계화 안 돼.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스티키해.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이 안 좋아해. 듣는 거 싫어해. 라고 했는데 요즘 보면은 다 그냥 먹기 시작을 했죠. 네, 너무나 저는 잘 그게 먹고. 정말 놀라운 게 이게 저는 정말 문화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정말 그 떡이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식감이 특히 서양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지금 먹히는 걸 보면서 네. 그게 한식이 세계화되면 가장 늦게 갈 것이 그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그런데 그 떡볶이가 벌써 지금 확산이 조금씩 되는 걸 이제 보면서 야 진짜 문화 힘이 대단하구나. BTS 지민이가 이제 아마 떡볶이 먹는 모습이 노출되면서 네. 저게 뭘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이돌이 먹고 있는 저게 뭘까? 음. 저렇게 좋아하는데 궁금해서. 그 느낌을 나도 한번 하고 싶다. 선입견을 이제 먹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런 트렌드 중에서 요즘에 정말 저는 이렇게까지 갈 수 있구나 싶은 게 저희 그 한강라면. 네. 저희는 한강라면은 이제 한강에 가서 먹어야지 맛이지라고 하는데 그냥 한강라면 조리 용기와 그냥 갖다 놓고만 먹어도 되게 기분 좋아하는 외국 분들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보면. 네네. 그리고 음식이라는 게 옛날에 우리가 생각할 때 떡볶이는 외국 사람이 싫어해 이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네. 오히려 그게 우리가 가진 편견 아니었을까요? 근데 대부분 힘들어합니다. 여전히. 여전히 네, 힘들어요. 여전히 힘들어요. 힘들어하고 아. 네.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열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여전히 되게 과장됐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그 김밥. 예, 김밥이 뭐 미국에서 대박이 났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예. 이제 정말 출발선상에서 네. 이제 자 한번 뛰어볼까 하고 음. 출발선상에 딱 이제 자리 잡고 선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아. 하거든요. 한참 그 우리 냉동 김밥이 수출된다고 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그 냉동 김밥을 사서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지금 그 냉동 김밥을 사서 레시피대로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어봤더니 와 이걸 수출한다고? 예. 이 맛없는 것을 솔직히 냉동 김밥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김밥 자체를 잘 못 먹어요. 왜냐 그러면은 죄송합니다만은 이거 쌀이 있잖아요. 네. 너무 좀 소화가 안 됐다 그럽니까? 약간 우리나라 쌀이 찰기가 있다 보니까 김밥을 만들 때 좀 꼬들하게 덜 익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김밥 자체를 잘 못 먹어요. 김밥 천국 이런 데서 네네. 그러면 스시는 드시나요? 스시는 잘 먹죠. 같은 밥으로 누구는 스시 잡고 누구는 김밥 김초밥은 말하는데. 못 드시는데 스시는 드시나? 야 이거 굉장한 이 논란이 될. 아니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제가 김밥을 몇 번 저도 가끔 절대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김밥을 사 먹잖아요. 예, 사 먹는데 예, 예. 이거 보면 항상 이제 소화가 잘 안 된다는 느낌 많이 들어가지고 몇 시간 동안에 그럼 점점 손이 안 가더라고요. 네. 근데 그 사드신 게 주로 그 편의점 김밥. 아니요, 저 김밥에 가게에서 파는 것을 먹는데 그래요? 그럼 즉석에서 만드는 거니까 사실은 그 문제는 없을 텐데. 제가 김밥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글로벌화 갈 때 만약에 스시를 예를 들면은 뭐 스시는 보통 4개의 쌀 품종을 쓴다 해가지고 규격이라는 게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게 점도는 어떻고 이제 식감은 어느 정도 나오고 온도는 어떻게 다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은 우리나라도 김밥 같은 것도 표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쌀이 김밥에 적당할 거냐. 원한미가 적당하죠. 예. 어떤 김밥들은 좀 너무 찰져가지고 떡지는 느낌이 있고 어떤 김밥은 너무 좀 너무 꼬들꼬들해가지고 맞아요. 소화가 안 네. 되는 느낌이 있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그 김밥에 대한 쌀을 이제 국가가 표준을 정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마치 한우는 1등급은 뭐고 이런 것처럼 안 했으면 좋겠다.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밥에 적합한 쌀은 무엇일까에 대한 그 논의가 업계에서 좀 또 본격적으로 사회적으로서 이루어짐으로써 무릇 김밥에 적합한 쌀은 요런 쌀로 요런 정도의 익힘 정도로 했을 때 김밥에 적합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김밥 컨테스트 같은 거 하면 어떨까요? 김천에서 그 시작하거든요. 매년. 네, 네. 저 김천 김밥 천국 김천 진짜로 예, 김천에서 지자체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이런 이제 논의를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김밥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요즘 잘하는 김밥집들 많기 때문에 하다 보면 입맛에 맞는 그 조리를 하는 김밥집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밥을 드시기 때문에 김밥도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면 되고. 교수님과 또 교수님 가끔 밥을 먹거든요. 네. 아직까지 교수님과 김밥을 안 먹어봤어요. 제가 재미있는 거에서 나왔습니다. 그 김밥이 그럼 출발선상에 있다고 생각하면 좀 네. 많이 나간 우리 K푸드 대표적인 건 만두일까요? 냉동 만두? 예. 참 쉽지 않은 이제 말씀인데요. 그래서 김밥 같은 경우는 김밥이 너무 잘 돼요라고 막 이게 뉴스에 막 났을 때 미국에서 막 너무 잘 된다고 났을 때 일단 먹어보고 야, 이 정도 퀄리티밖에 안 되는구나 아직. 왜 냉동하면 결국 방금 말씀하셨던 거 특히 안 그래도 쌀에 이렇게 예민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 전분 노화가 오면서 더 꾸덕꾸덕해지면서 네. 다시 데워도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요. 네네. 예, 그 식감이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저도. 저는 이해가 가는 게요. 제가 옛날에 그 노르웨이 갔을 때 공항에 떡 내렸는데 밥을 먹고 싶어가 초밥을 샀거든요. 공항에서. 공항에서. 네. 노르웨이는 연어는 정말 신선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초밥을 딱 먹었는데 네. 딱 먹었을 때 쌀이 있잖아요. 네. 정말 생쌀 먹는 느낌이 네. 있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그냥 밥맛을 잘 못 느낀다 이런 느낌을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유럽 사람들 특히 이제 쌀을 이제 먹는 동네가 예를 들어서 스페인이랑 이탈리아가 있는데 예. 이탈리아에서는 쌀을 조리할 때 우리나 일본처럼 쌀을 익히면 너무 많이 익혔다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생쌀처럼 속에 심이 있는 거를 마치 파스타도 알덴테로 하듯이 뭐 리조또 먹을 때도 보면 그렇게 거의 생쌀처럼 하는 게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먹으면
이거 생쌀 아니야? 라고 이제 반응하게 되는 거. 이거는 약간의 그 문화적 차이라고 봐도 사실은 좋을 것 같아요. 아, 그 옛날이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먹었으면 좋았을 수도 있겠네요. 예. 방금 드는 생각, 막 드는 생각인데 이제 딱딱해진다. 이제 냉동했다 먹었다라고 이제 하면은 우리는 되게 먹을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 전분 저항성이 좋아진다. 아, 뭐 그런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거는 일단 냉동해놨다가 아니면 냉장고에 넣었다가 데워 먹으면 좋다. 그거에 대한 제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 전분 저항성을 이야기하시면서 얘를 전체적으로 얼려서 다시 녹여서 이제 먹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냥 김밥 한 조각 덜 먹으면 예, 예. 그 칼로리와 그 문제가 해결된다. 차라리 더 맛있게 조금 적게 먹는 게 더 낫다. 왜 그걸 냉동실에 넣어가지고 맛을 그죠? 당연히 얼게 되면 얼면서 얼음 크리스탈이 모든 조직을 다 찢어 놓잖아요. 기본적으로 찢어 놓고 쌀이나 이런 전분 같은 경우는 노화가 오면서 다시 데워도 절대 그 식감이 안 돌아오죠. 안 돌아오는 거잖아요. 네, 그럴 필요 없이 하나만 빼고 드세요. 좀 덜 먹으면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솔루션 치고는 너무 좀 심플한 거 아닙니까? 심플한 솔루션인데 가장 확실한 솔루션입니다. 효과적인 솔루션. 그렇죠. 예. 훨씬 더 맛있게 먹으면서도 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미국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김밥이 뭐 크게 성공했다라고 하지만 냉동 김밥이 들어간 데는 뉴욕 그리고 그 한인들이랑 서부 쪽에 있어서 해외를 여행을 자주 갔다 온 사람들이 몰려 있는 서부 캘리포니아 쪽 네네. 여기에서만 이제 비교적 성공적이고 주류 미국인들이 살고 있는 미드웨스트 지역이나 플로리다나 이런 데 텍사스에 가보면 코스트코라거나 이런 여러 마트에 갔을 때 김밥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드 위에 올라와 있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출발선상에 딱 서 있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언제부터 비건의 나라였습니까? 예, 근데 비건 김밥이 나갔잖아요. 근데 그게 비건 김밥이 아니고 만약 불고기 김밥이었으면 네. 예, 훨씬 더 잘 팔리지 않을까요? 더 기호성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네. 그 사람 문제는- 입맛에 딱 좋은 것들은 네. 뻔하니까. 사실 그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육류를 수출할 때 그 제약 때문에 이제 못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기술적인 문제죠, 어떻게 보면은. 네, 이거는 이제 정책의 이제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이제 사실은 이제 한식 세계화 그리고 이제 K푸드의 수출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이 포인트가 저는 아주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국의 농산물, 한국의 가공 농산물을 해외 수출을 이제 한단 말이죠. 예, 이게 다 수출액으로 잡히고 있는데 그냥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깻잎을 1000만 장 판매하는 것보다 소 한 마리 가공 수출하는 것이 훨씬 수출액이 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의 육류가 들어간 것, 그러니까 소, 돼지, 닭, 오리,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메인 수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그다음에 일본, 중국, EU 전혀 수출 불가합니다. 그 예외가 하나 생겼는데요. EU 쪽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날 것도 당연히 안 되고 냉동도 안 되고 간편식화해서 완전 조리가 된 것도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무역 협정이 맺어져 있어요 지금. 그거는 이제 검역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EU가 갑자기 2024년에 대한민국에서 기르고 제조한 가금류 중에서 가열 처리한 거, 그러니까 삼계탕류 이런 게 되겠네요. 이것은 수입하겠다. 가 된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우리 농식품부가 노력을 십몇 년을 해도 안 됐는데 한 방에 된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어요? 우리가 하나를 받아준 거죠. 뭘 받았죠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랑 어디에 소를 열어주고 그 대가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검역 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서로 그냥 무역 장벽을 쳐놓은 것이고 하나를 열어주면 우리도 하나 열어준다는 1대1로 서로 하나씩 맞바꾸는 관계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쌀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장벽을 쳤잖아요. 지금까지는 전부 다 수비 위주였거든요. 권투를 하는데 계속 수비만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드디어 이제 공격의 타이밍이 왔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좀 농가 보호란 쪽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이제 비건 시장들을 많이 쌓으려고 그랬고, 그렇죠. 그게 오히려 수출에
하는데 장애가 큰 장애가 많이 된 거죠. 오죠. 예. 그러니까 니네가 안 열어줘, 우리도 안 열어줘. 이렇게 지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감을 가져보자. 일본의 와규라거나 일본 소가 사실은 가격으로 치면은 멀뚱하게 비싼데도 가장 최고급으로 잘 팔리고 있잖아요. 저는 한우도 충분히 가능한 그 경쟁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럼 정책적으로 전향적으로 굉장히 많은 걸 바꿔야 될 텐데 그렇죠. 사실 이게 국내 여론 수렴이 또 쉽지 않겠네요. 국내 농가들, 농민단체들의 반대가 또 너무 정치와 그다음에 맞아요. 우리 생산자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갑자기 우리가 한우를 수출하기 위해서 모든 뭐 다른 소신을 열겠다. 굉장히 심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적어도 소에서만큼은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소 같은 경우는 자급률이 30%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이 정도보다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이제 밖으로 나갈 때가 아닌가. 네.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이제 한우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가장 큰 네.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자, 일단 이제 한우가 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라기보다는 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사실은 이제 한우에 대한 소비가 우리나라의 시장 점유율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에서 대체되고 있느냐? 미국 소에서 대체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주 소나 뉴질랜드 소가 들어오지만 한국 시장에는 잘 안 먹힌다는 것이 즐겨요. 질기다. 그러니까 즐겨요. 바블링이라거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미국 기준에 맞춰서 미국과 일본 기준에 맞춰서 한우를 육성하고 그 산업을 키워 나가다 보니까 입맛 자체가 그리로 많이 쏠려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사실은 EU에서 지금 한국에 소출을 할 수 있는 지역의 소가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그다음에 프랑스 요번에 열었고, 그다음에 덴마크 몇몇 국가들 걸 우리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네. 들어와봤자 사람 입맛에 안 한국에서 맞다. 먹기가 어렵습니다. 가공용 정도로 쓸 수 있겠죠. 어차피 우리 한우를 싸구려 가공용으로 안 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미 한국 사람들의 세부 시장이 지금 열려져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비로 경쟁할 시장은 이제 아니라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소는 제가 이렇게 해보면 가장 표준화돼 있고 가장 여러 가지 추적이라든지 관리가 잘 되는 이제 아이템.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어떤 부위에 대해서 딱 하면은 몇 등급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맛이 나겠구나라는 게 다 있는데 왜 다른 농산물들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못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뭐 여러 차례 이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왜 대한민국은 매운 거를 제일 좋아하는 나라인데 왜 매운맛 표준화가 안 돼가지고 맨날 이거 매워요? 물어봐야 될까? 나 안 맵네. 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게 안 되는 이유. 저는 이제 요 부분에서 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예를 들어서 한우의 등급제, 마블링 중심의 등급제에서 회의적인 좀 뭐 예, 저도 그게 그렇게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뭐냐면 그거는 필요한 일이었다. 그때는 옳은 일이었고 정말 필요했다. 한우의 품질이 너무나 들쭉날쭉하고 그 가짜 속이는 거는 너무 많고 하니까 그러한 것을 이제 잡기 위해서 엄격한 등급제를 하면서 등급제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사실은 품질 자체를 관리했던 거죠, 사실은. 네네. 그렇게 해서 정말 성공적으로 잘 관리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정도까지 끌어놨으면 국가가 나서서 그 소에다가 등급을 매겨서 국민들의 입맛에 등급까지 부여하는 것은 이제는 안 해도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손을 내려놔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 저도 이것을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 등급제가 어디서 왔느냐. 미국에서 시작했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등급제를 마블링 중에 등급제를 하는데 숫자를 가지고 레벨을 매기진 않거든요. 프라임 등급, 초이스 등급이라고 하는 예. 약간 그 모호한 이름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일본을 들어가면서 일본에서는 잘게 쪽에서 숫자를 쫙 붙이는 게 생겼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 등급제가 이렇게 이제 뭐 투뿔, 나인 뭐 이런 게 이제 되게 된 거죠. 저 궁금한 게 그러면 유럽 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지? 그래서 유럽 쪽에다가 제가 한 7, 8년 전에 문의를 했어요. 답이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소의 등급을 매긴다는 게 어떤 의미냐? 유기농을 이야기하는 거냐? 등급 자체가 없는 거예요. EU 쪽은. 아예 등급이 없다. 예. 그러면 EU 소는 못 먹을 소냐?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에 있는 피렌체 가면 거기에는 티본 스테이크에서는 끼아니아라고 품종을 쓰는데 마블링은 어쩌면 너무 부드럽고 맛있고 스페인 가게 되면 스페인의 소 정말 맛있거든요. 프랑스는 별로 맛있는지 잘 모르긴 합니다만 다 취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등급제가 없어도 충분히 소의 품질은 유지될 수 있다. 유지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툭불 뭐 이런 것들을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네네. 차라리 저는
그냥 1등급에서 2등급 사이 맞습니다. 고기를 좀 얇게 썰어서 네. 구워 먹는 거를 제일 선호하고 많이 먹게 되거든요. 맞아요. 보면. 예. 예. 그 사실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국가 간에 나서서 좀 복잡한 등급제를 하고 있는 데가 사실 호주죠. 호주. 예. 음. 호주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블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적합한 고기라고 네. 하는 게 있고 얘는 부드러운 고기. 그래서 쉽게 말하면 축을 여러 개의 축을 세우는 거죠. 식감에 따라서 네, 그래서 분류할 수 있도록. 조리 적성에 맞게 네. 얘는 찜에 맞는 것, 얘는 부드럽게 먹을 때 먹는 것, 얘는 마블링이 많은 것 이런 식으로 수평적으로 세부 시장별로 옆으로 이제 펼쳐놨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고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그나마 좀 쉬울 것 같은데 농산물, 과일 이런 쪽으로 보면 더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최근에 시장에 가보면 딸기는 이제 품종별로 이렇게 네. 갖다 놓고 이제 파는 게 이제 있단 말이죠. 네, 네. 이거는 어떻게 가능하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렇죠. 이때 딸기도 참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예. 이제 언제나 저는 이 세부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사명감 같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2017년이었네요, 그때 인스타인가 뭐 블로그를 봤더니 나 오늘 장이 딸기 먹었어라고 하는 것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이 딸기? 장이 딸기가 뭐지 봤더니 그게 품종이더라고요. 근데 일본 품종이죠. 맞습니다. 예, 그게 사실은 옛날에 우리가 주로 이제 장기를 먹다가 그게 서량으로 서량으로 대체가 바뀌었죠. 이렇게 네. 됐는데 그때 상황이 이미 이제 서량이 이제 대세가 됐던 이제 시절이죠. 그런데 이제 이마트 신세계 쪽에서 경남 산청에 장이 재배 단지를 계약을 하면서 거의 사라졌던 이제 장이를 거기서 재배를 해서 전량 이마트랑 신세계 백화점에서 가지고 오면서 장이 딸기라고 해서 팔기 시작을 했는데 특별화가 됐군요. 네, 그거를 사람들이 먹고 진짜 다르네? 사람들이 장이 딸기를 이야기할 때 뭐냐면 야 이거 그 딸기 크림 먹는 것 같아. 딸기 쇼트케이크 먹는 느낌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되면서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딸기가 이 세분화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면서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제가 또 관심을 가지고 제 랩에서 작업을 하면서 그 3년 전이었나요? 마켓컬리를 이제 설득을 해서 샘플러를 만들어 봅시다. 취향 찾기 샘플러를 만듭시다. 예, 라고 했죠. 사실 그 시장은 이제 사과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딸기였던 거죠. 그래서 전국에 재배하고 있는 딸기들 중에서 뭐 가장 기준은 서량이니까 네. 서량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비타베리 뭐뭐 해가지고 6개 품종을 묶어서. 하나에 묶어서 판매를 하는. 그럼 이걸 왜 했느냐? 전 사람들이 그냥 딸기라고 먹어버리게 되면 그냥 당도 높고 큰 유관상 문제가 없으면 싼 게 1등이잖아요. 그렇죠. 이 시장을 저는 깨트리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다양한 품종의 것을 만들고 그 입맛에 맞는 게 있으면 사람들이 제값을 내고 먹는 시장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게 보면 요즘은 진짜 이게 결국 디맨드가 공급을 바꿔서요. 한 농장이 자기네 농장에서 여러 개의 품종을 재배하는 게 이제는 농장들이 꽤 많이 생겨났습니다. 딸기 네. 경우에는. 근데 3년 전만 해도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품종이 대부분이 서량이지만 그래서 중간쯤 논산에 있는 농장에서 그 007 작전처럼 특정일 새벽 4시에 전국에 있는 각 다른 품종을 하는 그 농장에서 딸기를 수급을 받아서 동시에 딱 모이는 거예요. 거기 모여서 그래서 딸기 소분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예, 한 팩에다 6개 품종을 넣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걸 판매를 한 달 동안 했습니다. 이걸 왜 했느냐? 자, 딸기가 다 같은 딸기가 아닙니다. 드셔보시고 입맛에 맞는 것을 찾으시고 네. 그 딸기를 제값을 내고 다음에 사 드세요. 이 시장을 열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저도 그걸 하다가 알게 된 게 야, 내가 먹어보니까 비타벨이라고 하는 게 내 입맛에 가장 잘 맞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도 좋아하는 딸기. 네. 그래서 비타베리가 컬리에 올라오면은 제가 가격이 좀 비싸거든요. 네. 조금 비싸도 몇천 원 더 비싸도 비타베리가 있네. 너무나 즐거운 마음으로 제값을 내고 사고 기쁘고 나도 기쁘고 컬리도 기쁘고 생산자도 기쁜 이 시장을 만들려고 했죠. 어떻게 보면 소비자 경험이 시장을 바꿔놨다 이렇게 네, 볼 수가 네, 있군요. 갑자기 20년 전에 그 강릉 저 안쪽에 있던 테라로사 커피가 생각나네요. 저희가 맞습니다. 그때 갔을 때 저희가 결혼해서 막 갔을 때 샘플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5종류를 커피를 요만큼씩 내려주면서 드셔보시고
주문하세요. 지금은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사람이 네.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제 네. 못할 텐데 네. 그때 제가 커피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이런 느낌을 좋아하는구나를 알게 됐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 거를 사실은 컬리를 설득을 해서 음. 이런 걸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라고 했고 사실 그 출발은 사실 사과였거든요. 사과. 예. 사과는 아직까지도 그냥 가보면 다 부사 아니면 그렇죠. 사과 우리나라 맞습니다. 사과인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가능성을 이제 보고 있는 게요. 네. 근데 사과 취향 찾기를 해서 그 컬리랑 이야기를 했을 때 컬리가 큰 박스에 요만한 박스에다가 9구를 넣고 9개 품종을 넣는데 저는 9개는 너무 많습니다. 많다. 네. 요거를 6구로 갑시다. 근데 4개를 하기에는 너무 작고 6구를 하니까 박스가 예쁘게 안 빠지고 그래서 9구로 결국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사과가 후지라고 지금 후지 부사가 되겠죠. 네. 예, 이거랑 홍로 두 개 합치면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70% 75% 이상이 고고고요. 네. 네. 그다음에 여름에 난 아우리라고 아우리 하는 거. 있고. 예. 예. 그거 합치면 그 80%가 넘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신품종을 농촌진흥청에서 해도 대부분 실패, 임팩트가 없고, 네. 아리수 살짝 뜨다가 요즘 또 빠지고 있고,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컬리에서 했던 그 사과 취향 찾기 샘플러 때문에 이 시장에 안착하기 시작한 신품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군요. 예. 그게 시나노 골드, 아. 시나노 스윗. 요즘 이제 경상도 쪽에서 네. 굉장히 많이 심는 새로 심는 사과나무는 다 시나노 골드다 이럴 정도로 많이 심고 그게 그때 임팩트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이런 사과가 있다고. 있었구나. 예. 그래서 생산자들이 이거 이제 심어도 되겠다. 되겠다. 예.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래도 사과는 어떻게 보면 개인 취향이라는 게 분명히 작용을 하고 또 이제 장기 저장성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시장을 그렇게 세분하게 좋은데 저 개인적으로 제일 안타까운 건 배 같습니다. 배가 너무 안타깝죠. 예, 배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생각보다 훨씬 빨리 이제 출하가 되는 것들이고 근데 그것들이 대부분 명절이라고 하는 특정 시기에 맞춰서 뭔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개인의 취향이라는 게 전혀 작동하지 않는 시장처럼 돼버린 것 같아요. 네. 정확한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추석에 맞춰서 출하를 하려다 보니까 네. 그것에 맞춰서 사이즈를 키워야 되고 하다 보니까 맛이라거나 이런 이제 품질에 있어서 눈으로 봤을 때의 품질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시장이 배 시장이죠. 시장이죠. 명절 시장이죠. 예, 그렇죠. 명절에 맞추다 보니까 네. 사이즈를 그때 맞춰서 키워야 되잖아요. 예. 성장 촉진제를 칠 수밖에 없고 음. 과육이 빨리 비대하니까 단맛이 안 들거든요. 사실 개인적으로 배를 사 보면은 이제 늦여름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런저런 배들이 나오는데 시기가 되게 짧고 제대로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이제 이게 배가 참 갈 길이 멀고요. 그래도 사과는 그나마 네. 껍질째라도 먹을 수 있지만 배는 다 깎아 먹어야 되거든요. 아. 요즘 뭔가를 깎아서 먹어야 한다? 그럼 일단 시장에서 매면 받습니다. 그게 또 트렌드입니까? 보면? 예. 그래서 그 사과도요. 지금 사과도 이 시장이 성장하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예, 성장하지 않는데 그 마켓컬리에서 대박난 아이템이 뭐였냐면 가공사과인데 별다른 가공이 있는 게 아니라 잘 씻어서 네. 잘랐습니다. 이렇게 짧은 6조각으로. 짧은 예. 갈변 되지 않나요? 거기다가 레몬즙을 뿌렸습니다. 레몬즙을. 예. 구연산을 뿌렸죠. 예, 뿌리면 갈변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컵에다가 담아서 6조각 내서 파는 게 대박 났어요. 그냥 먹을 수 있다. 그냥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과일의 특성이 뭐냐면 1차 가공한 게 더 잘 팔리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일을 꺼려 하긴 하죠. 이거 너무 많이 먹으면 과당 때문에 저속노화에 지장이 있다. 예. 저성노화. 그래서 이제 덜 먹긴 하지만 예. 과일 자체가 싫은 건 아니죠. 근데 불편해서 못 먹는 사람들은 1차 가공을 했을 경우에 훨씬 잘 팔리는 거죠. 얘를 오히려 2차 가공까지 가가지고 청을 만든다, 즙을 낸다, 잼을 만든다, 주스를 만든다. 시장 전부 다 폭락하고 있습니다. 주스 시장은 완전 붕괴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네. 단순하게 잘라놓은 게 이렇게 잘 팔릴지 몰랐던 거죠. 하긴 뭐 저 여의도 더현대 백화점 같은 데 보면 이제 커팅 서비스 줄 길게 서 가지고 40분씩 기다려 가지고 이제 가져가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수박뿐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를 보면 네. 잘라 주는 것밖에 없는데 네.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들고 다니고 출근할 때 내가 가방에도 갖고 와서 놓고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과일 쪽에서는 성장하고 있는 거죠. 저는 교수님 그 SNS를 제가 구독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네. 옛날에 그 사과 하니까 프랑스에서 사과 한번 올린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스토리가 저희는 굉장히 감동적으로 들렸거든요.
네. 그 좀 얘기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그 2024년 겨울이었죠. 그러니까 1월에 우리 사과가 가격이 폭등을 했잖아요. 예. 3배, 4배 이상 뛰었는데 그래서 그때 정부에서 농식품에서 난리였죠. 도대체 누가 장난질을 치고 있는 거냐. 생산 쪽이냐, 유통이냐. 아니면 중간 유통이냐, 아니면 맨 엔드 쪽에 있는 뭐 이쪽 그 소매점이냐, 아무도 안 나왔잖아요. 보면 가격만 올랐고 돈 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럼 이게 뭔지 봤더니 그럼 생산량이 급격히 줄었냐? 생산량은 별로 안 줄었습니다. 거의 생산량은 제자리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장 유력한 설명은 뭐냐면 A급 사과의 출현율이 줄어든 것밖에 설명이 안 돼요. 맞습니다. 그 그래서 당시 A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트에서 MD들이 구매를 하는데 착색이 제대로 안 된 사과, 당도가 떨어져서 상품성이 없는 사과를 구매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전체 통계로 보면 사과 생산량 크게 안 줄었는데 양으로 보면 예, 이 A급 사과 판매 가능한 사과가 생과로 너무 줄어드는 들은 거죠. 예. 그래서 이게 폭등을 한 거죠. 그럼 뭐가 문제냐? 이 홍로, 그다음에 특히 부사가 이렇게 기후 변화, 특히 온도의 변화에 취약한지를 몰랐던 거죠. 그걸 이제 알았는데 여기서 우리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그 뭐죠? 재배지를 더 북쪽으로 끌어올리냐? 갈 데가 없을 것 근데 같아요. 갈 데가 없죠. 휴지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부사 품종의 문제인데 우리는 사과가 북쪽에서 자라는 걸로 참 남쪽에서 자라는 걸 착각하거든요. 예. 옛날부터 사실 북한이 사과를 더 많이 재배했고 그러니까요. 네. 북한이 사과를 많이 재배한다는 게 상당히 이제 신기한 사실이. 프랑스 얘기 또 옆으로 썼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 이런 기후 변화에도 큰 문제 없이 자라는 유전적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과를 우리가 유전 자원으로서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네. 우리가 그 유통에서 원한 것이 홍로랑 부사였습니다. 예. 예, 이유는 뭐냐면 저장성이 좋고 껍질이 두껍고 단단하고 해서 저장 창고에서 저장이 잘 되고 매대 위에 올렸을 때 오래 버틴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 우리가 잘 먹던 그 국광 뭐 국광 홍옥, 그리고 홍옥. 홍옥. 대표적으로 홍옥이 굉장히 마니아들이 쓰는데 이게 저장성이 좋지 않고 매대 위에서 씁쓸하다 보니까 흠집이 잘 나요. 네. 흠집이 잘 나요. 그래서 유통에서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라진 거죠. 만약 디맨드 쪽에서 나는 홍옥을 먹겠다라고 하는 디맨드가 명확히 전달됐으면 돈 내는데 생산자가 왜 생산 안 하겠어요? 유통이 왜 안 하겠어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홍옥이 사라지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런데 다 사라지고 가장 우리나라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거 두 품종을 남겼는데 얘네들이 기후변화에 취약하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그때쯤 제가 2024년 여름에 프랑스의 브레타뉴 쪽이랑 노르망디를 갔습니다. 이 사과가 굉장히 비교적 뭐라고 할까요? 시원한 데서 자라기 때문에 프랑스 안에서도 사과를 재배하는 쪽은 서북부 쪽에서 주로 이제 재배를 하고 있는 거죠. 브레타뉴에 한 농장을 갔더니 농장을 보여주더라고요. 임야 하나가 사과 농장인 거죠. 그래서 가서 사과 품종을 몇 품종을 하고 있냐 했더니 23품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농장에서. 한 농장. 과수원 한 곳에서 네. 23개요. 예. 23인지 33인지 제가 헷갈리는데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왜 그러나 했더니 프랑스도 지금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한데 도대체 10년 후에 이 기후변화가 사과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 전략, 준비 전략은 다양한 유전 자원을 내가 유지하고 있다. 리스크를 분산시키겠다. 네. 그래서 잘 버티는 애를 좀 더 수량을 늘리고 하는 이 방향으로 하는 것이 농가 단위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유전 자원을 자기가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점점 고려할 요소들이 많아지군요. 소비자는 세련된 거를 좋아하고 편리한 거를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후라든지 하는 생산의 여건도 바뀌고 있고 상당히 이제 고민할 게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보니까. 네. 저는 그 사례를 보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과수원이 작게 하거든요. 뭐 3,000평 넘어가는 농가도 별로 없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작은 농장에서 되게 한 품종을 되게 심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면 여름 사과 조금 심고 네네. 가을에 부사를 조금 심고 이게 일반적으로 패턴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후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그런 품종에 맞춰가지고 자꾸 북상한다는 그런 연구소에서 발표를 하잖아요. 이런 게 나오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과수원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좀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농가 단위에서 당장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면 농촌진흥청이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여러 품종을 유지를 하면서 어떤 기후의 변화에 어떤 품종이 잘 적응하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고, 사실은 이제 사과도 지금 사과 시장이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 뭐냐면 한국 사과 시장을 다른 나라에서 엄청 흥미롭게 보고 있어요. 뭐냐면 그렇습니까? 예, 여기가 닫혀있는 시장이거든요. 예. 너무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의 5대 과일은 안 엽니다. 그렇죠. 예, 그것도 우리 핑계는 뭐냐면 그 병충해, 해외 병충해가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죠. 대표적인 게 사과, 복숭아, 그다음에 감귤, 뭐 이렇게 5개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시장 우리 장벽을 쳐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과가 이거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자꾸 파동이 나고 가격이 5배로 뛰고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것 같으면 차라리 시장을 조금 열어서 한번 봐도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벌써부터 이제 댓글이 막 이제 눈에 떠오르네요. 무슨 댓글이 있지?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도 사실 이게 소비자들이 못 견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도 기후가 안 좋잖아요. 네. 이제 날은 굉장히 더운 느낌인데 서늘한 날이 오면서 비가 많이 내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해는 거의 농작물이만 이런 기후가 몇 달만 더 지속되면은 가을에 틀림없이 사과값이 또 폭등할 거거든요. 이 소비자들이 이걸 견딜 수 있느냐? 이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한번 한국 농업계에서 해결 안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고 네.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과에 대한 수요 자체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에 대한 관심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카테고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과 시장 산업을 살리려고 하면 여기에 세부 시장이 저는 만들어져야지만 다양성이 돼지처럼, 다양성을 다양성을 갖춰야 되는데 충성심이 강한 소비자들이 이제 들어와야 된다. 지금 우리가 먹는 홍로랑 그 부산은 이 상태로 먹기에는 과가 일단 너무 크고 껍질이 두꺼워서 대부분의 경우 칼을 주로 써서 깎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 먹습니다. 부담스럽죠. 그래서 오히려 약간 작은 사이즈의 껍질이 얇은 품종, 껍질째 먹을 수 있고 그렇게 먹을 때 더 맛있는 적합성이 있는 사과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와야 된다. 예. 그래서 오히려 해외 품종을 살짝 열어서 해외 들어온 걸 보고 되겠다고 싶으면 우리도 시작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총량을 제한을 해놓고 이제 네. 다양한 품종들을 맛을 볼 수 있도록. 그렇죠. 이베리코라고는 흑돼지가 들어와서 한국 시장을 확 헤집어 놨는데 네. 빠지고 나니까 우리 흑돼지가 다 자리 다 채웠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충분히 우리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자신감을 가지면 됩니다. 남소장님께서는 과연 근데 우리나라 사과 통계를 보면은 통계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나라 사과 재배 면적이 일본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상상 못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큰데 면적이 3배 더 큰, 예. 인근 2배 더 많은데 엄청 우리가 사과를 많이 먹는 거군요. 많이 재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부산을 많이 재배하다 보니까 생산량 자체는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수확량 자체는 줄죠. 하지만은 사과 재배 면적이 그렇게 넓다 보니까 재배 농가도 4만 농가가 넘어가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 이제 시장 개방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졌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는 좀 불만사항인 게 뭐냐면 정부의 불만사항이 우리가 기후변화를 거의 알았잖아요. 네. 이미 기후변화 한 10년 전부터 사과 품종이 북상합니다. 이렇게 얘기만 했지. 그러면은 남쪽에서 사과를 재배할 수 있는 대안을 뭐를 제시했느냐. 말씀처럼 한 농장에 최소한 너댓까지는 이 골라서 재배할 수 있을 정도의 다양성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제공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노력들을 사실 우리나라가 잘 안 해왔고 이게 결정적으로 이제 사과 산업을 어떤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부터 노력하더라도 이게 프랑스처럼 다양성을 만들어가는데 꽤나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때까지 과연 우리가 시장을 닫아놓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소비자들 견딜 거냐. 이런 게 좀 우려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갑자기 우리가 사과 생산 농가한테 갑자기 사과 품종 늘리세요? 안 늘리죠. 못 늘리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예. 그러니까 뭐냐면 오히려 살짝 충격을 주는 게 좋다는 저게 거죠. 돈 되는구나. 나는 네. 보여줘야지. 이게 시장이 열리네. 이런 바로 씻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작은 사이즈의 사과가 네. 우리도 되는구나. 저는 그게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소비자들 라이프스타일 훨씬 더 잘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출근할 때 가방에 사과 하나를 넣어가는 거죠. 가서 씻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이 시장이 열려야지 이 그 사과에서의 사과성에서 다이나믹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수입 시장을 살짝 열어서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고 안 되면 그래 그만인 거고 네. 되면은 우리도 재배를 해서 그 시장을 쳐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 사이즈 자체가 성장을 쪽으로 갈 수 있죠. 삶은 달걀과 조합을 이루는 사과. 아침 출근길이 되게 행복해질 것 같은데 보면은 갑자기. 저도
사과를 보면은 단계적으로 보면 이거 대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기후 변화라든 이걸 고려해 보면은 이걸 10년 동안 닫아놓고 있을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없다. 그러니까 이걸 미리부터 좀 쿼터를 주더라도 단계적으로 뭐 시장에 테스트를 해보고 거기에 우리나라 농가들이 이제 적응할 수 있도록 그죠. 그렇죠. 경상도 지금 이게 많은 농가들이 수령이 오래된 것들은 다 베내고 음. 새로 심거든요. 하긴 지금. 뭐 많은 요즘에는 농장들이. 사과나무도 키도 작아지고 여러 가지 또 나름대로 이제 재배 편의성 쪽으로는 많이 변하고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시나노 스위트랑 시나노 골드가 뭐 큰 성공은 아니지만 요만큼 조금 그 성장하는 걸 보면서 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네. 그러니까 결국은 대한민국 농업 저희 뭐 농업 채널이다 보니까 농업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고 맞습니다. 이게 잘 되는 게 중요하겠군요 보면. 네네네. 어떻게 보면 교수님께서는 그동안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시면서 뭐 되게 절망적인 것도 많이 보셨을 것 같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또 성공한 사례들 뭐 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채널을 많이 보시는 분들에게 그래도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라는 좀 긍정의 메시지를 전해줄 만한 어떤 긍정의 사례들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다 긍정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농민분들도 많이 보시네. 농민분들은 좀 많은 위기감을 좀 많이 느꼈을 것 네. 같고. 근데 이제 성공 사례도 많이 있잖아요. 네. 현장 다녀보시면은 갑자기 강원도에서 감자빵이 한번 대박이 터졌잖아요. 감자빵. 그런 것처럼 놀라운 사례도 많이 있는데 교수님께서 네. 한번 소개해 주면 어떨까요? 결국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소비 시장이 먼저 바뀌고 디맨드의 양과 질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생산자분들이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기회가 언제나 잡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역할이 그러한 것을 이제 전달하는 역할을 제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매년 푸드 트렌드 2025, 뭐 2026 이런 걸 자꾸 이제 만들어 나가는 책을 내는 이유가 강연도 하고 이걸 연결하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쌀도 변하는 게 느껴지고 있고 말씀드렸던 딸기, 딸기. 예, 그리고 쌀, 돼지 이미 세부 시장이 막 열려가지고 이제는 무작정 이게 생산비를 낮춰야 되겠다. 라는 쪽으로만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고 오히려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시장들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조금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라는 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저는 교수님 당연히 동일한데 예를 들면 제가 이 방송이 자주 하는 것처럼 규모도 필요하잖아요. 네. 어느 정도 규모를 내 가지고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이제 뭐 저렴한 걸 찾는 게 이제 일반적이니까 그럼 저렴한 걸 찾는 소비자들을 맞는 시장이 존재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굉장히 많은 소비는 또 가끔 그렇잖아요. 맨날 밥만 먹을 수 없으니까 딴 것도 먹고 하잖아요. 이게 원래 사람들의 취향이니까 이런 소비자의 취향에 맞추는 시장도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대농도 존재하고 소농이란 소수대로 네. 이게 맞춰 나가야 되는데 소농도 훨씬 가볍잖아요. 시장의 반응 예민하게 반응하고 이런 게 좀 조화를 이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농이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꼭 농이라고 하지 않아도 어떤 산업에서 기업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소기업이 경쟁하는 방식은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책적으로나 지금의 그 상황은 뭐냐면 경쟁 방식을 대규모 기업이 경쟁하는 방식으로 경쟁하라는 압력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틈새 시장을 열고 거기에 들어가서 세부 시장을 딱 열어가지고 집중적으로 거기만 때리는 이런 걸 해야지 서바이벌 할 수 있는데 정말 대기업이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경쟁을 하라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가 삐그덕삐그덕 그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솔루션은 제가 말씀드린 게 절대 전부가 아니고요. 그래서 조합이 존재하는 거고 그 수평적인 연계를 통해서 사이즈를 키우고 생산의 수단과 이러한 자원들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내면서 사이즈를 키워서 경쟁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인데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소농으로서 어떻게 세부 시장을 수요를 맞추면서 서바이벌 하면서 더 부가가치가 큰 작물들을 상품화하느냐 요 이야기에 좀 집중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이제 맛과 품종만 다양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생산 그 규모, 양식 이런 네. 것들도 되게 다양화돼야만 이제 전체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군요. 네, 두 번에 걸쳐가지고 문정원 교수님 모셔서 농업 그리고 뭐 음식 그다음에 여러 가지 K푸드까지 이르는 다양한 주제들을 이야기를 쭉 해봤습니다. 많은 뭐 댓글들 보나마나 달리실 것 같고 여러 가지 또 의견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한번 긍정으로 미래를
보는 마음으로서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해주시고 의견 주시면 저희도 반영을 해서 다음번에 또 좋은 분들 모셔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점은 매일 먹어야 된다는 사실이고 그거를 맛있게 그리고 나의 취향을 살려서 서로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농업 생태계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 나와주셔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신 문정인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함께 수고해 주신 우리 남재작 소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